전기 관련된 회사들도 뭐 나쁘진 않겠네요. 예, 전력, 그다음에 그 원료인 우라늄, 그다음에 뭐 히토류, 구리, 네. 뭐 이런 쪽은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주식에 투자할 때 지금은 반토막 날 수 있다고 각오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차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다리겠다 그 얘기죠, 저는. 예.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 ICT 창업학부 교수님이시죠. 텐베거 포트폴리오의 저자 김학주 교수님을 모시고 글로벌 경제의 흐름과 미래를 바꿀 텐베거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저희 채널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그 텐베거라고 하면 사실 모두의 꿈이잖아요. 어찌 보면 모든 그렇죠. 투자자들이 10배 버는 걸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이게 그나마 요즘에 나왔던 것들이 이제 뭐 AI 뭐 네. 관련된 뭐 GPU 뭐 이런 것들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많이들 관심도가 높아지긴 했는데 네. 또 이제 모시기로 한 오늘 어제 해서 예. 막 좀 그쪽 관련된 업계가 아주 지금 주가가 막 흔들리고 빠지는데 네. 요거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정책 리스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새롭게 이 연준 의장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이 케빈 워시가 네. 이제 시중의 유동성을 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2008년 이후에 계속 이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는 그 가격 거품의 힘으로 유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워낙 부채가 늘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산의 가격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버블을 만들어서 그거를 완충시킨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직 젊잖아요. 네. 1970년생일 거예요. 반면에 전 의장이었던 뭐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 1953년생. 그러니까 젊은 혈기에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뇌관을 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걱정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케빈 워시가 지명되고 가뜩이나 조금 뭐 올라 있는 상태에서 네. 왠지 여기서 먼저 좀 나갔다가 시장을 좀 지켜보자 뭐 이런 마음이 갑자기 뭉축돼서 그런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뭐 AMD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가이던스, 그러니까 미래의 그 실적 예상치를 이렇게 주는데 그거는 약간 보수적으로 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영업이 앞으로 잘 될지 잘 모르겠다. 그 전기가 있어야 인공지능이 진도를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그 전력을 마련해주지 않으니까 인프라가 안 되니까 자기네들도 영업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실제로 뭐 데이터 센터를 깔아도 그거를 심사해서 돈을 빌려주는 건 은행이잖아요. 네. 은행 대출 심사할 때 뭐 너희들 뭐 할 건데? 그러니까 피지컬 AI 할 겁니다. 전기 있어? 없는 거죠. 전기가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포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력을 마련할 것이라는 어떤 그 지침만 줘도 내가 보조금 줘서 어떻게 해결해 볼게 소형원자로 네. 뭐 그렇게 하면 괜찮을 텐데 입을 닫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 차익실을 하는 그런 매물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병목 현상이 전기 쪽으로 간 건가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걸려 있는 거죠. 펜딩돼 있다고 그러죠. 예. 네. 그 원래 뭐 GPU가 부족하네, 뭐 그러다가 뭐 지금 메모리가 부족하네 하는데 이제 사실 본질은 그걸 돌릴 예. 전기가 없다. 그게 가장 크죠 지금. 근데 이 전기라는 거는 뭐 갑자기 만들고 싶다고 해서 확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전기가 모자라기보다는 송전망이 부족한 거죠. 그 송전망을 해결하려면 지역에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소형 원자로가 가장 적합하고, 근데 이제 처음 만들어 보는 거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생기는 손실을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뭐 태양광이나 풍력은 안 그랬습니까?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착시킨 거죠. 사실 소형 원자로는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훨씬 더 보조금이 덜 들어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기 임기 이후에 그 구체화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가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천연가스에 대한 고집을 부리는 거고, 또 이제 트럼프는 천연가스, 그러니까 셰일가스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고부가 직업을 자기의 치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오일 메이저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안 하는 건데 아마 이러다 보면 아마 사단이 날걸요. 예, 그 사단이 나면 트럼프도 어쩔 수 없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AI 관련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 그게 지금 이 전기 부족, 네. 뭐 송전망 부족으로 인해서 네. 그 충격이 오면은 트럼프도 좀 생각을 좀 바꿀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실 AI하고 저기 IT 붐 2000년대 일어났던 네.
예, 그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90년대 말 2000년 초 이때는 이제 그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네. 근데 그때는 기껏해야 뭐 이제 그 홈페이지 만들고 뭐 돈이 별로 안 들어갔잖아요. 투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AI 붐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지어놨잖아요. 대표적인 업체가 오픈 AI죠. 네. 근데 거기가 이제 가입자가 10억 명이에요. 근데 지금 뭐 유료 가입자는 한 4천만 명밖에 안 되고 이게 조금 더 진도를 빼야 유료 가입자도 늘고 또 AI 기업 중에서 아직 그 적자 내는 기업도 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진도가 약간 지지부진하면 그런 업체들이 도산할 수 있어요. 그 세계 경제가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거의 2008년처럼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손을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의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아주 짧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해결될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터뷸런스라고 그러죠. 예, 인공지능이 궁극적으로는 갈 텐데 결국 그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 중간에 어떤 사실 그 기득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오일 메이저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금융계에서도 이게 디지털로 빡 넘어가면 그러면 뭐 기존에 솔직히 그 유태인 금융기관들 네. 그쪽도 뭐 기분 별로 안 좋겠죠. 그러니까 뭐 금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 자기네가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놓치기 싫다.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막 주가가 막 급락하고 있는데 사실 실적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 전망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 기대치가 좀 불안해졌다는 거. 근데 사실 주식은 기대를 사고 파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실적 같은 건 다 반영됐고 미래 기대가 안 좋으면 그거는 파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주식에 투자할 때 지금은 반토막 날 수 있다고 각오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차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다리겠다 그 얘기죠 저는. 예.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어느 시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은 뭐 당장 다음 주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이제 투자 기간을 길게 보고 자기의 아이디어가 맞으면 그것을 먹는 그 아이디어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케빈 워시 어쨌든 그 지명이 된 이후에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네. 반대로 뭐 그분의 입에서 조금 뭐 유화적인 어떤 멘트나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그래도 조금 진정이 좀 될까요? 왜냐면 지금 더 빠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2008년일 거예요. 그때 이제 연준 이사였거든요. 케빈 네. 워시가 그때 이제 이 QE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굉장히 반대했던 이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서 10%런 아직 젊은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근데 뭐 그 사람도 이 현실이라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세게는 못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좀 안도하겠죠. 그러면은 당장 뭐 아주 짧게 보면은 지금은 혼란한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또 지금이 저점이라고 막 들어가는 분들도 막 있거든요. 빠졌으니까 들어가야 된다. 아, 예.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기술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주식시장에 이렇게 거품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보험사라든가 연기금 옛날 주식을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주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분들은 채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 보험료를 주기 위해서는 아주 안정적인 이익을 이제 거두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채권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생각보다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엑스트라 어닝을 얻을 수 있는 네. 뭐 그런 주식 쪽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본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했던 주식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금방 자기 자본이 훼손될 수 있어요. 빨리 팔아야 되겠네요. 예,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 되는 거죠. 그 로스컷 규정에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손절매에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기관이 손절매 걸리면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기관이 또 걸려요. 그다음 또 걸리고. 그러니까 기관들의 연쇄 손절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냥 폭락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반토막 날 거 이제 각오하고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지금 팔고 우선 팔고. 어차피 나중에 돌아서는 거 보고 사도 괜찮아요. 네. 그때는 지금 판 가격보다는 조금 높은 데서 살 거예요. 비싸게. 예, 그래도 어차피 크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밤에 편하게 잠을 주무시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선은 소나기를 좀 피하자. 예, 예. 그럼 지금은 소나기 정도는 되는 거죠. 뭐 확실하게 좀 이렇게 좀 한번 피할 만도 한 정도인 거죠. 그렇죠. 예, 이 정도까지 그렇죠. 빠지는 거면 상당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10 몇 프로씩 빠지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직 애교죠. 애교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짜 심각하게 가면 네. 예, 그럼 훨씬 더 빠질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이제 큰 조정이 난 다음에는 다시 또 이제 갈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은 이게 있다. 구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거를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또 그렇게 했었는데 70% 정도는 주식에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고, 네. 그러니까 30%는 현금, 그러니까 드라이 파우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빠질 때마다 계속 조금씩 샀었어요. 예, 그 전략도 괜찮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물타기를 좀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이 정책 위반자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30%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계속 꾸준하게 매수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전략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보면 항상 그 뭐 이런 AI나 이쪽에 뭐 버블론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출렁거렸지만 그때 산 사람들이 결국에 승자이긴 했거든요. 맞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예, 되겠죠. 결국. 물론입니다. 이 방향이 바뀔 일은 없을까요? 예, 인류가 그동안 이제 뭐 우리가 지속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인류가 지금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성장에 눈이 멀어서 비효율적으로 살았다. 네. 이제 그 비효율의 비만을 걷어내야 된다. 도구가 무엇이냐? 인공지능. 결국 그쪽으로는 가야 된다 네. 하는 거죠. 그러면은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뭐 전기 관련된 회사들도 뭐 나쁘진 않겠네요. 예, 전력, 그다음에 그 원료인 우라늄, 그다음에 뭐 히토류, 그다음에 구리, 네. 뭐 이런 쪽은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쪽은 뭐 확실한 거잖아요. 이제 뭐 이쪽으로 가기 위한 사전 네. 단계니까 여기에 투자가 그렇죠. 더 들어갈 수밖에 그런 없는 건가요? 어떤 에너지 인프라부터 먼저 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금, 은 뭐 이런 것들도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차트를 네. 보면 막 이랬는데 반대로 예, 또 예. 이제 막 이게 수직으로 막 지금 낙하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금, 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사실 트럼프가 이제 그 케빈 워시를 지명을 했는데 트럼프는 결국 금리를 낮추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쓸데없는데 가격 거품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케빈 워시 같은 매파를 선정을 했다. 근데 중앙은행은 이 주머니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국채 아니겠습니까? 네. 케빈 워시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바람대로 금리는 떨어뜨려 줄 텐데 시중의 돈의 양은 줄이겠다. 그러니까 이 국채를 팔아서 이제 그 시중 자금을 회수하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쓸데없는데 거품은 안 생길 것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한편으로는 금리를 낮춰준다. 그러면 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은행들 대출 심사 받아서 펀딩이 쉽게 하고 물건을 많이 만든다. 그러면 돈은 줄고 물건은 많이 만들고 그러면 결국 물가는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뭐 그 효과를 노린다 그 얘기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펀더멘탈이 약간 좀 의심됐던 뭐 금이라든가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은 먼저 이제 좀 그 거품이 제거가 되는 그런 중이죠. 특히 또 신기술주 중에서도 아직 실적을 못 내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도 이제 먼저 떨어지는 거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옥석이 가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트럼프의 역할이에요. 케빈 워시의 그 역할은 하여튼 시중에서 돈을 줄이는 것까지. 그러면 트럼프는 규제를 완화하고 또 에너지 인프라 그쪽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주고 결국 돈이 금이나 은 같은 펀더멘탈이 약간 좀 모호한 곳에서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기술주로 넘어오도록 유도하는 게 트럼프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또 막 이렇게 급락하니까 결국에 그 예. 급락의 원인으로 보는 것들을 이게 너무 버블이다.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 이제 뭐 꺼지는 거다라는 얘기들이 막 또 다시 보면 나오거든요. 예. 지금 버블 구간에 뭐 초입이다 정도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게 예. 꺼지는 거는 아닌 거죠. 이제 뭐 이제 학습에서 이제 그 추론으로 넘어가는데 네. 지금 인공지능 추론 쪽에 대표 업체가 이제 그 테슬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봇이니까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을 그 대변하고 있는 게 테슬라인데요. 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4조 달러예요. 그러면 뭐 S&P 500이 한 2.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그 산업기계 그 시가총액이 한 그와 비슷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휴머노이드로 많이 대체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네. 또 글로벌 미국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리 또 그런 시장이 생길 거고 앞으로 이렇게 보면 휴머노이드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또 그런 휴머노이드를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사람이 뭐 돈이 한에서 떨어지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추론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면 확실히 다른 쪽에서 이 경비를 절감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 미국의 가게들
사람들의 그 자산 가계 지출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거주비죠. 네. 근데 그 두 번째가 자동차 운영비예요. 그러니까 근데 16% 정도 되는데 그중 3%는 이제 그 연료비니까 13%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고정비들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우리 둘이 그 자동차를 공유로 했다 자율주행이 돼가지고 그럼 6.5%씩 나눠 이제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큰 규모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인공지능 추론 관련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게 거기까지 이제 진도가 나가려면 그 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로봇을 돌리려면. 네. 지금 전기차 보조금도 확 줄었죠. 왜 줄었냐면 전기가 없어요. 전기차를 많이 팔아도 그 돌릴 전기가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결단을 사실 이 트럼프가 이제 지금은 그걸 계속 이제 막고 있는데 이제 언젠가는 그 보조금을 주면서 해결해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원전으로 가는 거고, 네. 중단기적으로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친환경 쪽으로 우선 가든지 이쪽으로 갈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바다에는 이제 풍력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사막에는 이제 태양광이 많은데, 거기까지 네. 이 송전망을 들이대기가 어렵고요. 또 기존에 있는 송전망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죠. 뭐 사시는 곳에 고압선 지나가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리려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송전망은 거의 포화 상태인 게 분명한 것 같고요. 그 결국 우리의 과제는 중앙에서 날아 들어오는 그 전기를 얼마큼 줄일 수 있느냐, 송전량을 줄일 수 있느냐. 결국 그거는 지역의 발전을 조그맣게 만들고 또 지역 전기의 과부족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발전기의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는 딱 그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적합한 게 소형 원자로예요. 그러네요. 조그맣고 그 다음에 이제 가동률도 20%에서 100% 사이에서 이제 조정할 수 있고. 네. 다만 아무리 소형 원자로라 하더라도 이것도 건축의 개념이라고요. 만들 때. 그렇죠. 예, 초기 시행착오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이제 손실이 많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보조금을 이제 줘가지고 끝내줘야 되는데 자꾸 이제 트럼프는 천연가스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셰일가스를 써라. 그러면은 저는 건설사 출신인데 한국 건설사들 중에 이제 원전 짓는 회사가 한 세네 개 정도 있거든요. 그럼 네. 그 회사들도 나중에는 좀 괜찮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두산 에너빅 정도가 괜찮은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형 원자로에 관심을 현대건설이나 뭐 네. 포스코나 이런 데도 하여튼 좀 중대형 중대형 네. 원전 같은 걸 좀 지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소형 원자로는 또 완전 다른 건가요? 네. 조금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새로운 기술이니까 사실 그게 2017년 경에 꽤 관심이 많고 그때 이제 진도가 많이 나갔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원자력을 등한시했죠. 그래서 초기에 어떤 이 기술 선점을 미국한테 뺏겼어요.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특허를 우리가 피해서 그거를 만들려면 굉장히 이상한 원자로가 돼요.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트를 왜 좋게 보냐면 걔네들은 원전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전 기자재만 하겠다. 누가 이겨도 나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만 만들, 열 교환기나 뭐 증기 발생기 같은 것만 하겠다. 말 된다. 차라리 그게 낫다. 네. 괜히 그거를 뭐 미국 따라하기보다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AI 관련해 가지고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뭐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뭐 상황이 네.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뭐 반도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제 막 출렁거리니까 네. 주가 또 오늘 잠깐 장중에 5천이 또 무너지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한국 시장도 좀 안 좋은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뭐 AMD 뭐 브로드컴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실적 잘 나오지만 네. 그러니까 미래가 전기가 없으니까 진도 안 나간다. 그럼 미래 실적이 생각보다 못할 것이다. 지금 사실 하이닉스나 뭐 이 삼성전자의 내년 실적 같은 거 보면 모건 스탠리 같은 데 전명한 거 보면 엄청나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해요. 200조 넘고 막 그런 예,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오버블로운 된 거죠. 너무 이제 과잉해서 기대가 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어떤 심판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물론 쇼티지에 나는 거가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 AGI로 가지 않습니까? 지능 높여가지고 그런 메모리 수요가 많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기대와 달리 만약에 미래의 어떤 그러한 가는 그 경로가 좀 이렇게 지연이 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크게 빠질 수 있는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전기가 안 되면 어차피 메모리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 거기서 지금 뭐 허덕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복병이 많이 있네요. 산 넘어 산이라는 거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 한국이 인공지능의 가장 최앞단에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수혜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받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사실 이건희 씨한테 감사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에 나오는 그 피지컬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뭐 학습시켰으면 그 다음엔 추론으로 넘어가서 결국 거기다가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러한 이 형태를 입혀야 이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피지컬 AI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화예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뇌를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상황 속에서 모든 걸 학습해요. 네. 근데 인공지능은 또 낮게 데이터로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못 따라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숲에 뱀이 있다. 그럼 인공지능은 뱀은 숲에 사는 것,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독이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사람은 숲에 들어갔다 잘못 들어가서 뱀한테 물리면 죽을 수 있다. 어떤 의미적으로 그거를 해석을 한다고요. 그게 다른데 하여튼 이 휴머노이드가 어디서 일합니까? 생산 공정에서 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휴머노이드에 필요한 그러한 데이터라는 것은 이 공정에서 이제 돌아가는 데이터들이에요. 그 공정 기술을 가장 이제 앞서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왜 잘하냐면 우리는 부품을 잘 못 만들었어요. 일본 애들은 부품을 잘하잖아요. 정밀기계니까. 근데 우리는 좋은 부품을 못 만드니까 네. 결국은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산다고 했을 때 그거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을 때, 그러니까 수요가 바뀌었을 때 그거를 빨리 쫓아갈 수 있도록 공정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정에 대한 이 이해력이 굉장히 높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휴머노이드가 공정 어디에서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도메인 날리지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은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을 돌릴 줄을 아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휴머노이드가 부품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공정에서 일하는 애들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피지컬 AI 가장 앞단에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수혜를 가장 먼저 크게 보는 건 맞는데 최근에 약간 좀 과열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이 개인들이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네. 이거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자산 배분을 봤을 때, 이 주식은 너무 조금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계몽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너희들은 부동산이나 이런 예금 이런 데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금 인출 사태도 나고 심지어는 증시도 이제 국내 기관이 끌고 있고. 네. 지금 신용대출 다 막히더라고요. 주식 담보, 예. 뭐 신용이든 뭐든 다 막히더라고요. 거기에 꽉 대해서 찼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께서? 장기적으로는 좀 너무 좀 그렇죠. 좀 불안하죠. 왜냐면 여기 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또 같이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자산 배분이라는 게 네. 너무 이제 부동산이나 예금 쪽으로 가 있으니까 조금 이 주식으로 오는 거 나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굉장히 바람직한 네. 부분이긴 한데 그러려면 결국은 기업이 건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장기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을 만한 기업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핵심 경쟁력을 있는 기업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만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사이클을 타는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기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가장 커다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냐면 그동안 이 중국 기업들이 우리 기술을 많이 뺏었어요. 네. 기술 상납받고 예 그리고 이제 그걸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무너진 산업이 우리가 지금 철강하고 화학 같은 거 다 무너졌죠. 네. 배터리도 박살이 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경쟁하지 않을 만한 산업들을 잘 키워 주셔야 한국 사람들도 이제 용기를 갖고 주식에 장기 투자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이쪽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로 막 돈이 막 몰리고 있지만 거기도 결국에 경기를 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경기가 이제 추락하면은 그때는 네.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들어간 돈들은. 원래 그 반도체라는 것도 커머더티예요. 커머더티라는 거는 이 곡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석유처럼 네.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고 그리고 싸게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가격의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이 쓰신 이제 텐베거 포트폴리오 그 책에서도 좀 네. 미국 주식 쪽을 좀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장기적으로 길게
미래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핵심 경쟁력. 남이 모방할 수 없는 그 무엇 갖고 있는 데는 역시 미국 기업들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텐베거 포트폴리오의 앞으로 미래를 바꿔줄 기술들은 무엇이냐? 네. 그리고 그거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분산 투자하려면 결국 ETF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네. ETF라는 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종목들과 그 비중들을 한번 보세요. 엉뚱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스스로 ETF를 만들어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썼습니다. 네. 김학주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 텐베거 포트폴리오 책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AI든 뭐든 모르겠고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마음이 가장 큰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아이템이 뭐 AI일 수도 있고 피지컬 AI일 수도 있는데 AI 관련된 주가들은 많이 올랐고 지금 피지컬 AI 관련된 회사들은 최근에도 많이 올랐지만 더 갈 것이다. 막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제 뭐 로봇이나 뭐 피지컬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인공지능을 학습시켰으면 네. 이제 우리 시스템화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인류가 인공지능을 컨트롤 못해서 이제 역습을 당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때 이제 기계가 인공지능이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나에게 터미널을 달라는 거였었어요. 터미널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우월하게 학습한 부분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지컬 AI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은 그쪽에서 나니까 앞으로 이제 더 이런 쪽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이 과거 한 4, 50년 동안 이제 그 중국이 워낙 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고맙게도 세계적으로 디플레를 수출해주고 인플레를 많이 안정시켜 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 중국의 인건비도 꽤 많이 올라요. 거기에 노출되기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중국의 노동력을 로봇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굳이 그 로봇을 중국에 둘 필요가 있냐? 그럴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자 선진국 자국으로 갖고 오자. 그게 이제 리쇼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의 그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건 로봇이 그 피지컬 AI가 얼마나 똑똑할지 거기에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그 과거에 인건비 낮추던 거를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면 그러니까 선진국에다 공장 못 짓는 게 인건비 때문이었는데 그 네네. 인건비가 해소가 되는 거면 네.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물류도 필요 없어지고 뭐 해운으로 네네. 굳이 수출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바로 공장 지어서 집 앞마당에서 만들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길로 가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전력이든 뭐든 뭐가 해결이 돼야 그러니까 사람 이상의 손재주를 발휘할 수 있는 그 거기까지 가야 이제 그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거기까지는 이번에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어쨌든. 글쎄요, 뭐 이제 그 가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해놨는데 그래서 똑똑한 이 로봇을 많이 개발해 놨는데 이제 그거를 돌릴 수 있는 전기가 없으니까 네. 지금 뭐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서 네. 이 관련된 그런 주가들이 모두 다 지금 뭐 정지돼 있는 그러니까 거죠. 뇌가 작동을 안 할 것 같으면 로봇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피지컬 AI 관련된 주식들은 더 불안한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건 어찌 보면 약간 말단에 있는 건데. 예, 앞에서 그럴 진행이 수도 안 되면. 있고 또 이제 피지컬 AI가 안 되면 더 이상 학습시킬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도 건립이 안 되고 이제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그 피지컬 AI 관련된 주식들도 같이 이번에 좀 많이 안 좋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예,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어쩔 수 없이. 타격을 같이 받는 거죠. 예. 그러면은 반대로 그 엔비디아 같은 그 GPU 어찌 보면 더 앞단에 있는 그쪽들은 상관이 없나요? 아니요, 같이 타격을 받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미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엔비디아가 뭐 이제 끝날 것이냐, 글쎄요. 장기적으로는 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피지컬 AI의 두 진영이 있죠. 이 인공지능의 뇌를 만들 때 일단 구글이 기본적인 인지기능, 그러니까 뇌를 만들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현대차 같은 하드웨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그 도메인 날리지를 입혀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그거를 이제 훈련, 학습, 시뮬레이션을 시키는 거죠. 네. 이제 세 업체가 이제 세 군데가 이제 그 연합군을 이루어서 하는데 테슬라는 이거를 혼자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둘의 어떤 그 경쟁 모드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뭐 피지컬 AI 관련돼서 투자하신 분들도 많고 뭐 현대차도 뭐 그 이유 때문에 거의 뭐 2배 이상 주가가 올랐었는데 네네. 이쪽도 당장 그 아까 말씀하셨던 한 뭐 반토막도 생각해야 되는 뭐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믿는 것은 확실히 공정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진영이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학습을 할 때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의 뇌를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데이터를 낱개로만 학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의미를 잘 못한다.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업체들은 그 공정이라는 것들에 대한 환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진화하기 쉬운 그런 데이터들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 그 얘기 들었거든요. 테슬라는 자동차에다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네네. 데이터를 획득했는데 그때는 네. 사람이 운전을 다 해주니까 어쨌든 예. 사람이 기동하면서 데이터를 쌓은 걸 가지고 학습을 하기 쉬웠는데 네. 이 피지컬 AI는 공장 자체에서 뭔가 지금 데이터들이 안 들어와서 생각보다 학습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그런 건 거예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 데이터를 좀 학습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네. 제한된 상황 속에서 그래야 그 도메인 날리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그동안 이제 그 주행 데이터, 그러니까 뭐 전기차라든가 위성의 어떤 주행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는 환경이 너무나 다이나믹하잖아요. 네. 너무 다양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질서를 잡기는 그만큼 어려운 거죠. 반면에 예를 들어 자동차 조립 공장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제한돼 있으니까 로봇이 그 환경을 배우기는 더 쉽고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근로자한테 뭐 카메라나 센서를 막 달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행동을 막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걸 배우는 건가요? 아니요, 이미 공장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다 알고 알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얘는 어디 가면 어떤 실수를 할 거야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로봇을 이렇게 학습시켜야 돼. 그러니까 학습하는 어떤 그 방법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에 전기나 이 뇌랑 관련돼 있는 그 AGI 이쪽만 해결이 되면 피지컬 AI도 뭐 당연히 가는 수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예. 결국 테슬라 진영하고 엔비디아 진영하고 이제 결국 그 피지컬 AI에 대해서 이제 붙을 텐데 아무래도 테슬라는 범용 휴머노이드 쪽을 많이 할 거고 네. 그거를 가장 빠르게 내놓을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엔비디아 진영이 결국 이제 현대차와 같은 하드웨어 데이터를 입혀서 어떤 그런 전문 사업 작업장에서 일하는 전문 휴머노이드를 낼 텐데 그게 오히려 진화하기는 더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황 속의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고기능, 고부가 그러한 휴머노이드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사실 뭐 현대 자동차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다양한 공장이나 뭐 다른 업종에서도 네네. 지금 다 근로자들을 쓰고 있으니까 네네. 훨씬 더 좀 확대하기는 좋을 수도 있겠네요.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조립 쪽으로 네. 많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생산 공정은 삼성전자. 네. 그다음에 뭐 원자로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HT 현대 뭐 이런 데가 그 각 공정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좀 나눠보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교수님은 테슬라보다는 이 현대차 엔비디아 예. 진영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안 갖고 있고요. 엔비디아하고 현대차는 갖고 있고. 근데 테슬라가 어쨌든 지금 가장 선두에 뭐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죠, 먼저.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이 위성에 대한 그 네. 하드웨어 데이터를 가장 먼저 피드백 시켜가지고 한번 그 진화를 시켜본 가장 먼저 경험을 갖고 있고 네. 이거를 다른 로봇하고도 이제 그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 디 에어라고 하는데요, OTA.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노하우를 다른 로봇에도 적용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로봇을 스마트하게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한 업체가 테슬라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걔네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한계 테슬라는 스스로 데이터를 다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엔비디아 진영은 뭐 현대차, 삼성전자,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데서 다 오니까 아무래도 물론 걔네들이 각자 뭐 하드웨어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시키겠지만 공통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 시뮬레이션 플랫폼이 훨씬 더 테슬라보다는 많은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엔비디아를 믿는 이유가 엔비디아는 꼭 일타 강사 같아요. 2021년경에 야 쿠다가 정말 표준이 될 수 있어? 거기에 대한 의심도 많았고 그때
엔비디아 주가가 반토막 난 적도 있었어요. 네. 근데 하여튼 엔비디아 플랫폼에만 들어오면 하여튼 그 이 고객이 원하는 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타 강사가 잘하는 게 너 딴 거 할 거 없어. 이것만 하면 이 문제 풀 수 있거든. 이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잘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 능력을 믿는 거죠. 네. 그럼 엔비디아가 뭐 지금 자율주행도 지금 막 만들려고 하고 있고 뭐 시뮬레이션 막 돌리고 있는데 네, 그런 네. 것들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네. 선두주자일 뿐이지 이 경쟁력에서는 이쪽이 더 나을 근데 것이다. 자율주행 같은 거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고 아니면 좌우로 가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통계학에서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그러죠. 자유도. 그게 뭐 접지면도 그냥 바닥밖에 없고 많지 아주 않죠. 단순한 기계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에는 별로 관심 없고 이 휴머노이드는 굉장히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높은 그러니까 이 고차원 복잡하죠. 고부가 네. 이런 휴머노이드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결국에 시장 크기는 자율주행 자동차보다는 뭐 휴머노이드가 훨씬 나게 클 그렇죠. 것 같아요. 결국 이 고부가 이 로봇은 이 현대차도 아마 그쪽을 노릴 거예요. 네. 그리고 가정용 휴머노이드보다는 근로자를 대체하는 게 훨씬 즉각적이고 확실한 피드백이 오는 거니까 비용도 확실히 절감이 되고. 휴머노이드라는 거는 정밀 기계랑 다르죠. 그러니까 정밀 기계 일본 애들이 잘하죠. 뭐 네. 그 포넉이라든가 야스카와 나부테스코, 하모닉 트래블 시스템즈 뭐 이런 정밀 기계라는 건 뭐냐면 정해진 장소에서 약속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얘네들은 인공지능의 학습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워낙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워낙 하네. 정밀하니까 학습될 이유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건 저기 생산 기계일 뿐이죠. 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그래서 가격도 한 2-30억 하고요 한 개당. 그리고 이제 뭐 저기 내용 연수도 한 20년씩 되는. 휴머노이드라는 거는 아주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인공지능의 학습을 받아가지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결국 노동력을 대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는 진화가 중요한 거고. 그게 이제 완전히 다른 건데. 하여튼 휴머노이드 쪽은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더 그쪽이 부각되는.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책 제목처럼 텐베거 나올까요? 예. 이제.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일본의 정밀 기계 업체가 이제 인공지능하고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걔네들도 그 정밀 기계를 인공지능으로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밀한 행동을 한 기계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근데 당장 인공지능을 장착해서 여러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오히려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일본 쪽. 뭐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휴머노이드 쪽은 한국 업체들이 가장 그 도메인 날리지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마 그 엔비디아하고 그 이 한국의 그 이 제조업체들. 현대차, 삼성전자, 뭐 두산 에너빌티, 그다음에 HT 현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런 애가 이제 이 도메인 날리지 갖고 있으니까 수혜를 보는데 그 동안은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 부품 계열사들을 이렇게 계열화 시켰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그 중소 부품 업체들도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는 이 기계를 대량 생산해서 팔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려운 부품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자체가 그렇게 대량으로 찍어서 낼 수 있는 게 별로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대량 생산해서 이제 뭐 좀 싸게 만들었어도 만약에 더 똑똑한 놈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라는 거는 이 진화를 시킬 수 있는 그 플랫폼 여기서 돈을 버는 거지 그 도메인 날리지를 갖고 있는 애들이 돈을 버는 거지. 예, 이거를 뭐 대량 생산해서 찍어낸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가장 앞서가 있죠. 네. 저는 중국 기업들이 지금 적자 많이 내고 있거든요. 얘네가 인공지능을 학습으로 더 이제 뛰어나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전기차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 사면 너무 구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주행거리도 떨어지고. 근데 이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네요. 지금은. 그렇죠. 정확히 그거예요. 버전업이 되니까 계속. 네네. 그러면은 이 일 속도가 뭐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갈아 껴야죠. 새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게 오히려 더 손해일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그걸로 해결이 안 되고 네. 더 똑똑한 로봇으로 진화시키는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돈을 벌 것이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의 한계가 올 때까지는 계속 이제 그러니까 소량으로 계속
만들어서 이제 한 공장 바꾸고 또 이제 다음번 개량을 또 이 공장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량 생산해서 한 번에 쓰겠다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그 현대차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대차가 원래는 이제 뭐 PER이나 뭐 이런 것들 항상 낮게 잡고 뭐 자동차 회사니까 뭐 안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회사 중에 가장 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인식의 전환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이 휴머노이드가 이제 뭐 탑재가 되면은 현대차는 뭐 테슬라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상당 부분 좀 멀티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자동차 애널리스트였었어요. 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현대차의 그 생산 공정에서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모르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그냥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얘네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부품을 잘 만들 실력이 안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공정이나 엔지니어링 쪽에서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제시도 해보고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서 자동차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연산 30만 대 정도. 그게 GM은 4년 걸렸어요. 네. 현대는 1.5년 걸렸어요. 상대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 해보고 안 되면 또 다시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그 실패 속에서 배우는 거 이게 사실 휴머노이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문화도 적합하고 또 공정에서의 로봇이 어디서 실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도메인 날리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데가 현대차다. 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그 플랫폼 아이작이나 제슨 같은 데다가 현대차 데이터를 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엔비디아의 그 AI 플랫폼도 이해를 못하는 게 계산하지 못해내는 게 이 비선형 계산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충돌을 한다. 아니면 마찰을 연속적으로 한다. 뭐 이런 경우는 이 계산이라는 게 갑자기 확 바뀌잖아요. 불연속이라고요. 네. 그런 것들은 되게 어렵죠, 사실 하기가. 근데 그런 하드코어 하드웨어의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자기가 잘 모르는 거를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갖고 있는 거죠. 그걸 현대차가 갖고 있으니까 가장 엔비디아가 원할 만한 데가 현대차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종속 관계는 아닌 거네요.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종속되는.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엔비디아가 의리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현대차 뭐 그룹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이 되게 밝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자동차 산업을 하는데 연간 한 13조 원 정도의 순이익을 내거든요. 네. 근데 쇠퇴기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쇠퇴기로 접어든 기업들의 어떤 상징적인 PER이 5배예요. 그러면은 기업 가치가 한 자동차 부분만 65조 원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 현대차가 이 엔비디아 진영의 한 뭐 10대 파트너로 선정이 돼서 점유율 한 10% 정도 차지하면 그 시가총액이 한 1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 중단기적으로 한 65조 원에서 165조 원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총이 한 90조 원 되죠. 지금 90조 정도. 네, 근데 저는 뭐 조정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뭐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게 들고 가는 것을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정도다. 네, 네. 그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뭐 현대차만 있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들일까요? 딱 투자할 만한 것들이 뭐. 글쎄요, 이제 휴머노이드에서 중요한 게 이제 뇌. 네, 그럼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엔비디아도 투자할 만할까요? 뭐 이제 구글, 현대차. 그러니까 네. 현대차 같은 데가 가장 이 도메인을 갖고 있으니까 좋고 그 다음에는 모터가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모터가 사실 심장이나 마찬가지고 모터가 틀어지면 그 밑에 있는 감속기부터 시작해서 다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터는 일본의 나부테스코라든가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가 잘 만들거든요. 네. 근데 그건 너무 비싸고 또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남한테 의존한다. 이거는 허락할 수 없는 거죠. 약간 자동차 엔진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자기네가 내재화하겠다. 네. 뭐 이렇게 하는데 모터를 한번 까보면 그 안에 구리선이 막 감겨 있어요. 그러니까 구리 수요도 되게 많겠죠. 그러겠죠. 저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구리를 편하게 쓰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쇼티지, 그러니까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구리광산, 프리포트 맥모란 뭐 이런 업체들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봇은 뭔가 이렇게 쥐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힘이 강해지면 떨어뜨려요. 그리고 미끄러지면 또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센서, 그러니까 force and tactile sensor를 만드는 데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걸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조금 있는데 영시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믿고 쓸만한 데가 일본의 니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게 전선 다발이죠. 사람도 혈관이 있고 신경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봇은 게 전선이거든요. 네. 근데 로봇이 계속 구부렸다 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끊어져요. 그러니까 관절 분야에서는 그 배선을 줄이고 요거를 이제 커넥터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뭐 암페놀이라든가 T 커넥티비티 뭐 이런 업체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좀 디테일한 걸 좀 봐야 되겠네 이쪽은. 결국에 그 핵심 약간 여기도 병목이 생길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휴머노이드 관련된 그 부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핵심되는 것만 이제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한번 투자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럼 반대로 테슬라는 지금 뭐 주가도 사실 뭐 버는 돈에 비해서 많이 지금 높은데 그 약간 네. 미래를 이제 테슬라가 다 이제 장악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네.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되게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저는 사실 테슬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봇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갖고 계신데 네. 글쎄요, 이제 추격자들이 이제 생기겠죠. 오히려 더 그 이 진화된 그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이거를 3명, 4명에서 뭉쳐가지고 각자 네. 잘하는 파트너들이 파트너십을 그렇죠. 하면 네. 혼자 하는 것보다는 더 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혼자 혼자 하겠다는 얘기는 만약에 거기다 하다가 약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산적해 버려요. 그거 뭐 해결 못 하니까 물론 이제 혼자 하면 일관 생산 체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원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이스카 리턴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쪽으로 좀 조심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템베거 포트폴리오의 저자이시죠. 김학주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피지컬 AI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뭐 기본 AGI 쪽 관련해가지고 약간 지금 뭐 조정은 왔지만 여기도 길게 봤을 때는 갈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뭐 바이오 얘기도 해주신 게 있어요. 바이오 쪽도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추론 쪽에서 이제 로봇도 있지만 네. 사람들이 당장 돈을 내고 기꺼이 쓸만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무엇이냐? 그럼 이제 죽기 싫으니까 네. 일단 돈을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저축해서 죽기 6개월 전에 다 쓴다는 말도 있어요. 네. 하여튼 지금 정부도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이제 그 고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몸에도 계속 암세포가 생기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면역세포가 와서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늙으면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결국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막 노출돼요. 그러면 이 정부 입장에서는 그 약을 다 줘야 돼요. 약이 비쌉니다. 미국에서 이 만드는 약이 비싼데 그걸 사다가 여러분들한테 싸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재정이 이제 고갈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신약을 개발할 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일단 신약의 후보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따라서 그 독성이나 효능은 다 달라져요. 네. 그리고 그 후보 물질이 붙는지도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컴퓨터로 계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기업도 몇 년째 그 최적의 조합을 찾으려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뭐 백사장에서 바늘 하나 찾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금방 찾아준다. 그러면 이제 블록버스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약 가격이 확실히 다운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그 신약 개발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임상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개발했으면 환자한테 한번 써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환자 모집 비용이 굉장히 비싼 거죠. 근데 지금 아바타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 암 환자면 암의 성분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 보는 거죠. 환자하고 똑같은 몸을 만들어 보는 거죠. 네. 거기다가 약을 쳐보면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지금 가상현실처럼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건가요? 네,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책은 없어요. 비싼 약을 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관심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쓰러지기 전에 빨리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실시간 건강 정보를 알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패턴을 딱 보니 이 사람 며칠 있다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쓰러지겠다 싶으면 빨리 병원으로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러니까 몸에다 뭘 좀 착용해라. 그래서 당신의 실시간 건강 정보를 알고 싶다.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원격 의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업체들이 조금 이제 그 부각을 받고 있는데 뭐 한국에서도 시어스 테크놀로지라고 있었어요. 걔네들이 이걸 지향하고 있는데 아직 규제가 우리나라는 제대로 해결이 안 돼서 본격화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원격 의료를 통해 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저기 필요로 하는 어떤 행정 인력들 간호사를 비롯해서 뭐 이런 거는 이제 대체를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니까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예. 그 정부가 그 약간 건강 정보들을 우리나라가 좀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이쪽을 AI, 뭐 한국형 AI로 좀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도 약간 그쪽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이 글쎄요. 의료 AI? 예. 데이터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규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본격화되려면 그것부터 먼저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인공지능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데가 미생물이에요. 네. 이 인공지능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그게 좀 약간 특이적인 데이터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미생물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은 지금까지 별로 이렇게 미국 FDA가 신약으로 인정을 안 해줬었어요. 그 미생물이 뭔지 장내 미생물이죠. 장내 미생물을 개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장내 미생물이 하는 역할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예. 근데 미생물이라는 거는 독성은 없어요. 근데 이 약효가 약간 좀 모호하다는 거죠. 알 수도 없고. 네. 그다음에 미미하고. 근데 이 최근에 이제 이 미생물 신약이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죠. 왜 약효가 없냐? 그거는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다 틀리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안 주니까 그렇지. 네. 근데 맞춤형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데이터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효과는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창업한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네. HEM 파마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업체가 이제 글로벌 이 미생물 신약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성분들이 이제 갱년기로 접어들면 호르몬,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확 줄어들죠. 그러면 잠도 못 주무시고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요. 근데 콩을 먹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있는 이소플라본, 그거를 미생물이 분해를 해서 에쿨이라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게 여성 호르몬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어요. 네.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미생물이 없어서 그거를 분해를 못 해요. 그러면 더 증상이 심각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HM 파마는 그 중에 어떠한 미생물의 체인이 끊어졌으니 그쪽을 더 보강해 주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거고.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면역 항암제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 키트루다. 근데 면역 항암제 쓰면은 일단 면역을 건들기 때문에 네. 막 이 염증 반응이 확 일어나요. 가장 먼저 오는 게 장이죠. 장염이 걸리면 그래서 이제 항암 받는 사람들이 하루에 변을 30번씩 보고 그러면 생활이 안 돼요. 그러겠죠. 어디 외출을 할 때도 어디에 화장실인지부터 확인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장내 미생물에 파괴된 장내 미생물을 잘 복원시켜서 그 염증을 훨씬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뭐 이러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그동안은 개발하기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안 됐던 거죠. 예. 근데 이게 AI랑 엮이면은 훨씬 더 이제 단축되니까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생물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가 있는 데가 미국이 아니었어요. 네. 미국은 화끈한 뭐 항체나 뭐 화학약품을 많이 했었고 오히려 유럽이 해서 특히 독일 같은 데가 잘했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세운 이 HM 파마의 H가 뭐냐 홀자펠이에요. 그러니까 네. 비렐름 홀자펠이 살아있는 어떤 미생물 연구자 중에 가장 논문도 많이 쓰시고 레전드죠. 네. 그분이 독일의 시약처장도 하셨고 뭐 이제 막스 루브너의 의장도 오랫동안 하셨고 이 미생물의 도메인 날리지를 굉장히 많이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도메인 날리지와 인공지능을 합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솔루션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업체를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 바이오 쪽은 뭐 AI 인공지능과 엮여가지고 잘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반대로 여기는 뭐 기존의 의사들도 있고 네, 어찌 보면 인공지능을 거부하고 싶은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을 거고 이제 뭐 제약회사라든지 뭐 기존의 그 업계들이 있을 텐데 이게 되냐? 이 원론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인공지능이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막 학습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텍스트나 이런 것만 봤지만 요즘에는 이제 환자의 어떤 그러한 소견서 같은 걸 막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MRI나 CT 같은 것들을 또 막 봐요. 화면을. 그리고 이제 의사고시 문제를 막 풀고 있더라고요. 네. 아마 의사고시에서 수석하는 게 인공지능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예, 그럼 내과 의사 같은 사람들은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또 이제 창업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암을 조기 진단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네. 보통 이제 암 진단이라는 게 그 3, 4기가 많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1, 2기가 정확한 거죠. 그래서 한번 저기 병원에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 기계가 이 환자는 암인 것 같다. 근데 의사가 그걸 못 찾아요. 근데 정형이 너무 작으니까 네. 그러니까 기계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암이 드러났어요. 네. 그러니까 의사는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결국은 나를 협박하는 거구나, 위협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싫어하면 결국 서비스가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 의사들이 지금은 쓰기 편한 걸로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템퍼스 AI가 그런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을 딱 들어가 보면 암 환자의 그 종양 성분을 딱 입력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진단법, 치료법, 치료제 다 나옵니다. 한 번에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암 환자를 이제 치료 시작할 때까지 그 기간, 리드 타임이 꽤 길거든요. 근데 그걸 확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환자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당신의 암 종양 성분을 보아하니 지금 아직 약으로는 나오진 않았지만 어느 대학에서 하고 있는 그 임상이 잘 맞을 것 같다. 그쪽을 가봐라. 그러면 죽을 사람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결국에 그러면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아주 초대형 그 글로벌 기업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거기는 당장 비용이 확 줄어들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거기는 더 중요한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윙 팩터가 네. 이 AI가 들어가서 되는 것도 있지만 신약을 개발했다 실패해버리면 그냥 망하는 거니까 훨씬 더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아까 얘기해 주신 것들을 쭉 또 정리해 보면은 결국에는 뭐 자율주행 차든 로봇이든 결국에 다 전기로 움직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뭐 전선을 꽂고 있는 거 아니라면은 당연히 이제 배터리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배터리 수요도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로 좀 이어질 것 같기도 한데. 물론입니다. 근데 중요한 이게 부분이죠. 그러면 이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성공하는 걸까요? 왜 전고체 배터리를 쓰려고 하냐면 지금은 전해질이 액체잖아요. 네. 근데 로봇은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액체 전해질이라는 게 희화성 물질이거든요. 불이 나면 어떡하냐? 예, 폭발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한 고체로 바꾸자. 근데 전고체라는 것은 아무래도 고체니까 이온의 전도성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전해질도 고체, 전극도 고체. 그러면 서로 접착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불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타협하기 위해서 반고체로 하자. 반고체. 그러니까 전해질이 젤로가 젤. 네. 그러면은 적당히 안전하고 적당히 출력이 좋은. 근데 휴머노이드는 고출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출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네. 그게 이제 그 리튬 폴리머 전지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출력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리튬 인산철 LFP보다는 한국의 니켈 코발트 망간 요게 좀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리튬 폴리머 전지가 2015년에 거의 특허가 다 만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기술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중국은 이미 뭐 로봇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리튬 폴리머 전지의 그 생산 인프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공급을 많이 늘려놓은 상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고출력 전지라는 거는 위험하잖아요. 근데 중국도 배터리 품질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하고 거의 비슷하죠. 근데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량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썼다가는 이거는 고출력이니까 폭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일단 신뢰성이 있는 한국산 배터리를 쓰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고, 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중국을 많이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압박을 견제하지 하죠.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서 이제 한국이 조금 더 이제 뭐 수혜를 보지 않을까. 또 휴머노이드 초기에는 수요가 많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공급 과잉을 깔아놨다 하더라도 그거를 어느 정도 수요가 높은 수요가 소화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한국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간을 길게 보면 결국은 중국하고 다른 걸 못하잖아요. 그럼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터리가 망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중국이 생산 잘해요. 우리도 같이 잘해요. 필요 없어요. 걔네 규모를 보면 원가가 상대가 안 돼요. 네. 똑같은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중국이 못하는 거는 아까 그 전해질을 고체로 만드는 전고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소재 못해요 중국이. 그걸 누가 잘하냐면 미국의 퀀텀스케이프, 그 다음에 일본의 도요타나 뭐 이제 파나소닉 이런 데가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랑 우리가 이제 제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을 맺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어차피 걔네들 견제하고 싶어 하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수혜를 보는 전고체 소재는 미국하고 일본 애들이 생산 공정 우리가 뛰어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조금 승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면은 뭐 국내에 있는 2차 전지 뭐 배터리 회사들을 투자는 또 이건 별개 얘기인 건가요? 이쪽에 그러니까 저는 약간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수혜를 뭐 받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공급 과잉을 굉장히 심하게 하니까. 결국에 이제 제조만 해가지고는 네. 경쟁이 안 되는 거고 뭐 그러니까. 특별한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전고체 그 소재는 굉장히 뭐 그 이온 도핑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굉장히 화학적인 이해가 높아야 돼요. 네. 우리나라가 하기 힘들 걸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쪽이랑 제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휴머노이드도 어쨌든 중국이 잘하고 있고 거기도 뭐 AI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제조 뭐 그리고 이제 원료까지 뭐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는 네.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중국과의 경쟁에서 결국에는 이 중국 외 나머지의 싸움인데 이쪽에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건가요? 결국 저는 사실 중국 그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높게는 안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지금은 굉장히 찬란하죠. 막 발차기하고 막 예, 네. 빠르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실패를 해도 결국 정부가 다 책임져줘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시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결국 이 로봇을 진화시키는데 그럴 만한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로봇은 누구 거예요? 민간 기업 거예요? 정부 거예요? 뭐 민간 기업고 정부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 민간 기업은처럼 보이죠. 무늬만 그래요. 실제로 그 민간 기업의 이사회는 공산당이 들어와 앉아 있어요. 네. 노골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산당이 다 통제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거를 아주 그 진화되어 있는 로봇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테슬라는 범용 휴머노이드에서 진화하는데 얘는 못하는. 그러니까 BYD가 전기차 쪽에서는 이 그 테슬라를 쫓아갔지만 이제 그 자율주행차도 그럴 것이냐? 그러지 못할 거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 당 그러니까 구도로 그게 하다 보니 사회주의의 한계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 천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죠. 근데 걔네들이 다 어디 가요? 미국으로 가죠. 미국 사람이에요. 걔네들이 중국을 위해서 일해요? 미국을 위해서 일해요?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 앞으로 세상이 뭐 많이 바뀔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을 것 같고 아마 네네. 10년만 지나도 지금 뭐 일론 머스크는 뭐 2030년만 돼도 뭐 인간은 일 안 해도 될 것이다. 뭐 이제 뭐 저축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초지능 나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는 인간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은 점점 좀 내려가는 거는 이건 피할 수 없는 길이겠죠. 아니요. 그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인간이 기계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는 인간을 대체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이 진화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굉장히 오랜 기간 진화를 해왔어요. 인간의 뇌가. 네. 근데 지금 인공지능은 원시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제 진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그런 정해진 어떤 틀에 박힌 그다음에 계산이 가능한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진화할 거예요. AGI가. 그러나 얘네가 흉내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팩트 파인딩을 한다거나
기존의 어떤 그런 주어진 현실 그런 거는 기계가 이제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이제 미래를 예측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실 그 센서 자체가 틀려요. 네. 그 사람의 눈하고 기계의 카메라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공장에서 연기가 나와도 사람은 그거를 딱 봐도 이게 화재인지 아니면 증기인지 아니면 안개인지 금방 구분한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한참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답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할 일을 인간이 대신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 건 분명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는 일을 인간이 많이 하는 과정에서 어찌 이렇게 보면 인간이 과도하게 많아졌던 거죠. 그렇죠.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인류가 지구에 80억 명 사는데 50억까지 떨어진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사람이 할 일은,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기계가 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진짜 사람이 해야 될 어떤 판단에 관련된 미래를 예측하는 일, 기계를 부리는 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사람은 일을 바꿔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작정 이 AI나 이 피지컬 AI가 발전하는 게 인류에게 나쁜 것은 아닐 수 있다. 예, 결국은 조금 더 스마트한 사회로 바꿔가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그 사회의 변화가 있을 때 결국에 이제 책 쓰신 것처럼 이제 템베거도 나올 텐데 네. 이 템베거 투자를 하는 어떤 그 원칙이랄까요, 뭐 본질이랄까요,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그 올라가지만은 않잖아요. 역사적으로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던 때가 1950년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냉전 시대였으니까 죽기 살기로 했었고, 그때 이 현대 과학의 기초는 다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주가로 다 이어졌고, 지금도 그 시기 같아요. 서로 이제 신냉전이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나왔냐. 그렇죠. 인공지능 나오고 이제 양자 컴퓨터도 계속 나올 거고. 네. 근데 이제 진행되는 그러한 그 프로세스나 과정 뭐 이런 것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들이 있고 또 기득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얼마나 저항할 거고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속도는 차질이 있겠지만 안 갈 수 없는 방향이기 때문에 뭐 계속 뭐 그런 기업들을 장기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근데 예를 들어 구글하고 한번 야후를 비교해 보세요.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래서 두 업체 다 있었는데 결국은 구글은 성공을 하고 야후는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은 신기술 기업이지만 궁극적으로 넘버원 가장 경쟁력이 있을 만한 곳으로 계속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 테크놀로지컬 시프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시고 1등 종목으로 ETF를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 그런 것들이 되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걸 또 아니까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잡 선택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도움이 많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막 두세 개로 막 집중 투자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막 튀어나올 때는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거니까 여러 군데 분산 투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인공지능이 지금 뭐가 이길지를 모르면 그냥 그걸 다 사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다 사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 중에 경쟁력 있는 걸 대표주로 그냥 쭉 한번 분산 투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그 산업, 그 길에 투자하면 뭐 어쨌든 뭐 중간에 부침은 있겠지만 네. 그래야 이제 뭐 10배도 벌고 100배도 버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뭐 글로벌 정세부터 우리가 이제 미래 산업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